네, 그래서 고이대스님 이 강연을 하기 전에 네, 그 온라인상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았던 질문이 후쿠시마 3호기의 지금 현재 상태가 가장 궁금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그 후쿠시마 3호기의 수증기가 피어 올라서 저게 도대체 뭐냐 이런 그 보도가 많이 났었고, 작년 2013년 7월에도 정체불명의 수증기가 많이 올라와서 저기 3호기가 혹시 사용 해결료가 이제 멜트다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일부 외국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3호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はい、お答えします。 예, 대답드리겠습니다. 皆さん、去年の暮れ頃から 여러분, 작년 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の 3 후쿠시마 号機が 발전소 またメル 3호기가 トダウンしている 또 のでは 다시 ないかと 멜트다운 いう 되는 こ 거 とをご心 아닌가 配になって 하는 世界中 걱정을 で 하셔서 전 情報が 세계에서 駆け巡ったこと 정보가 があり 이렇게 ました。 떠돌고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균형 씨가 질문한 것도 그것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보는데요. 3호기 상태는 현재에서 급변한 것은 없습니다. 격심하게 변한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3월부터 정전으로 인해서 3호기는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건 사실이지만 최근이 되어서 다시 어떤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수증기가 3호기에서 변함없이 분출되기도 하고 하는 건 있었지만, 그것은 새롭게 무언가 핵반응이 일어났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수증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원자로 경남용기, 우리가 그 이과계에서 쓰는 플라스코 같은 모양의 경남용기가 파손되어서 그 파손된 부분에서 새어나와서 그것이 그 공기가 차가워졌을 때 더더욱 그 수증기가 잘 보이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위기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주의하면서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마도 아까 강연 중에 나온 것도 같은데요. 그 원자로 안의 상태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후쿠시마 1호기, 그러니까 1원전의 1호기에서 3호기가 그 멜트스루 되었는지 아니면 그 멜트 아웃이 되었는지 경남용기를 뚫거나 하는지, 이게 또 궁금하다고 합니다. 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はい、예. 몰라요. 처음 들으신 대로 현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측정기 배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평상 운전처럼 있었던 그 평상시의 측정기조차도 신호가 작동하지 않게 되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원자로가 녹아버린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자로 압력용기라는 압력용기 거기도 구멍나버렸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사능을 가둬두기 위한 마지막에 보루인 원자로 경남용기 거기에 녹아내린 로신이 떨어진 건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은 몰라요. 도쿄전력은 계산했다고 합니다. 계산기를 조작해서 녹아 떨어져 내린 로신은 원자로 경남용기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국가와 도쿄전력의 주장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로 경남용기에서 그 두터운 약 1m 두께의 콘크리트, 그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서 거기에 콘크리트를 점점 파괴해서 70cm 정도는 이미 파괴되었다. 하지만 아직 30cm 분량의 콘크리트가 남아있으니까 멜트 아웃 되진 않았다. 라고 하는 게 일본국
고 도쿄전력의 설명입니다. 저는 그 설명을 た時に 들었을 때 あなたたち見てきたの 당신들 가서 봤냐 聞いてみたくなりました。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残念ながら 유감스럽게도 저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고 국가도 도쿄전력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がないので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물을 これ以上溶けること 갖다 부어서 더 이상 녹아내리는 것만 막아왔다고 하는 것이 최근 3년간의 일입니다. 質問をいただいたのに 질문을 받았는데 제대로 대답할 수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핵발전소 사고라는 것이 그만큼 심각하다, 중대하다는 것, 가혹한 사고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아리가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는 게 가장 위험한 거죠. 최소한 어떤 상태인지는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 텐데 도대체 무슨 일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른다는 게 가장 심각한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4호기에서 아까 좀 설명은 하셨는데 4호기에서 그 핵 연료봉 사용 핵 연료봉하고 쓰던 거하고 그 꺼내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현재 현황이라든가 우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라는 질문이 또 많았습니다. はい 예, 사오기라는 원자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가 났을 때 운전 정지 중이었고 원자로 안에 있던 연료는 모두 사용 해결료 저장 수조에 있었습니다. 사용 해결료 다발은 1330 다발이 있었는데 그 안에 합계 히로시마 원폭으로 계산하면 16,000발 분량의 양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저장 수조가 무너지기 전에 그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 해결료라는 것은 저장 수조의 바닥에서 수면보다 위로 올라오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바로 죽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에서 끌어올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캐스크라고 부르는 강철과 나무로 된 건데 그것을 그 연기를 사용 해결료 저장 수조에 깔아앉혀서 사용 해결료 그 다발을 그 캐스크 하나에 하나씩 집어넣어서 만일 정상적으로 입을 넣을 수 없다면 22다발을 넣어서 그 캐스크 통째로 저장 수조에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 캐스크라고 하는 것이 그거 자체만으로 무게만도 90톤입니다. 그리고 사용 해결료 그 다발을 넣으면 합계 100톤이 넘어버리는 그렇게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쿄전력이 그것을 취급하기 위한 다루기 위한 거대한 크레인 망가져버린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거기에 큰 건물을 만들어 거대한 크레인을 다시 달아서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1130 다발이나 있는 그것을 전부 다 꺼내려고 한다면 한 캐스크에 22개밖에 안 들어가니까 70번 그 캐스크에 집어 넣었다가 끄집어 올렸다가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한 번 작업으로 약 일주일 걸리니까 그러니까 70주간 그러니까 1년 이상 걸리는 거지요. 그 사이에 큰 지진이 안 일어나길 저는 바라고 있고 맹렬한 방사능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마다 트러블을 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그때마다 노동자가 피폭당할 걸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하지만 그 작업은 어떻게든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방사능이 그때 사고에 분출되는 일도 아마 일어나겠지만 하나의 그 다발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능 양은 히로시마 핵발전소로 환산하면 몇 개 분량, 약 10개 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만일 어떤 일로 뿜어져 나온다면 이미 일어난 오염에 비하면 그
그 오염보다 더 지금까지 났던 오염보다 더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걱정인 것은 노동자, 작업원의 피폭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노동자 피폭입니다. 선생님 아니, 그럼 만약에 그 캐스크를 운반 도중에 크레인 같은 데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まず 예, 우선 저장 수조에 그 사용 해결료 다발을 캐스크에 집어넣게 되는 건데 그 작업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 풀 안에는 저장조 안에는 그 건물이 파괴되면서 잔해물들이 많이 그 안에 떨어져 있거든요. 도쿄전력은 그 안에서 잔해물을 끄집어내서 밖으로 내온 작업을 했는데 끄집어내는 작업을 했는데 물론 모든 잔해물을 끄집어낸 거는 할 수 없었고 자잘한 잔해물들은 아직도 많이 그 저장 수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용 해결료를 그 다발을 캐스크 안에 넣는 그 도중에 트러블이 날 확률 그러니까 그 끌어올리면서 떨어뜨리거나 또는 그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사용 해결료 그 원료분 다발이 그 상처가 나거나 이렇게 하는 사건이 날 수 있는 거죠. 질문하신 것처럼 캐스크 그 자체를 이동시킬 때 떨어뜨리면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원자로 건물이랑 굉장히 큰 건물로 사용 해결료 저장 수조는 꽤 높은 원자로 건물 안에서도 높은 곳에 있습니다. 지상에서 약 30m 위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캐스크를 들어올려서 지상까지 그 캐스크를 내려야 되는데 캐스크 자체가 9m 높이에서 밖에 낙하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m에서 끄집어낼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모릅니다. 어떻게든 그 캐스크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거고 도쿄전력도 물론 걱정하고 있고 끌어올릴 때 크레인의 철사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한다든지 두 줄로 한다든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한 줄의 철사가 끊어졌을 때 또 하나의 와이어가 철사가 건전할까 어쩔까 저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30m 높이에서 캐스크가 떨어지게 되면 아마 저는 답은 그 캐스크 자체가 또 파손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방사능이 분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고가 되지 않을 것을 바라고 지금은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사용 후 해결료를 꺼내는 게 나머지 1, 2, 3호기도 또 사용 후 해결료뿐만 아니라 녹아내린 그 핵 연료를 꺼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그 멜트다운이 되거나 멜트스루가 되었던 이렇게 녹아내린 해결료는 안 됩니까? 통역 안에 아무도 없나요? 네네. 기계 문제가 아니고 통역실에 잠깐.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4호기 말고도 1호기에서 3호기에 그 어쨌든 그 해결료가 녹아내렸기 때문에 아까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반듯한 모양이 아니라 녹아 있으면 서로 엉켜 있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꺼내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지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一体どういう感じでしょうか。お伺いしたいです。예,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왜 4호기라는 4호기의 사용 후 해결료부터 먼저 작업을 시작했냐면 하나의 이유는 4호기의 사용 후 해결료는 폭발을 통해서 공중에 매달려 있는 상태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작업을 어쨌든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그리고 4호기의 사용 후 해결료 수조 안에는 1호기, 2호기, 3호기와 비교했을 때도 정말 많은 수의 사용 후 해결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거는 정말 손을 대야 된다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4호기의 원자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동을 하고 있지 않았고 운전 중이지 않았고 방사능의 그 오염이 그다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사용 후 해결료 부근에 지금 상태에서 근접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부터 시작하자는 것이 된 거죠. ようやくに作業を始めたわけですけれども 그런데 아까 시작했을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이 시작됐는데 이게 1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마도 그 꺼내는 것 자체가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후에 1호기, 3호기, 2호기 다 거기에 사용 후 해결료를 반출하고 끄집어내는 그 집어서 움켜쥐서 뭐 이렇게 나오듯이 꺼내듯이 하는 것인데 1, 2, 3호기에 사용 후 해결료가 있는 자리는 정말 너무나도 심한 방사성 물질의 오염이 있습니다. 지금도 도저히 사람이 다가갈 수 없는 상태이고 4호기에 사용 후 해결료와 비교를 하면 훨씬 많은 건물 잔해가 그 안에 무너져 들어가기도 했기 때문에 그 핵연료 자체도 그 파손이 되었다는 것이 이미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작업이 정말 보통이 아니고요. 몇 년 후에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노동자들이 피폭을 하면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해내야 하는 작업이 눈앞에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먹을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정말 걱정이 많은 부분인데요. 우선 그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민물고기를 포함해서요. 그 안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についての考えをお聞かせください。先ほども聞いていただいたように 네, 아까도 쭉 들으신 바와 같이 그 대기 중에 방출된 방사성 물질 중에서 인간에게 가장 위험성이 큰 것은 세슘 137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슘 외에도 위험한 방사성 물질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스트론튬 90이라는 방사성 물질이고 또 플루토늄 239, 239라는 물질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 중에 방출된 양만을 얘기를 한다면 스트론튬 90은 세슘 137의 1000분의 1 정도밖에 분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플루토늄 239는 그의 1000분의 1 정도밖에 방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 분출이 돼서 일본의 대지를 오염시킨 것은 세슘 137을 가장 주의를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의 담수어 호수의 물고기라든가 강에 사는 물고기라든가는 세슘만 주의를 하면 괜찮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염돼 있습니다. 호수의 물고기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오염된 물고기도 있기 때문에 도호코 지방의 호수나 강에서 잡힌 물고기는 앞으로 당분간 오랫동안 세슘 137이라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국의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쓰시고 있는 것은 담수어라기보다도 해수어, 바다에 사는 물고기일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한국 분들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우리들도 일본의 해산물, 수산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유는 일본 정부가 정보를 은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해산물, 수산물이 얼마나 오염돼 있는지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제대로 정보를 내놓지 않는 것이 걱정의 한 이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제가 아까 대기 중에 방출된 방사성 물질 중에 가장 걱정되는 게 세슘 137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다에 흘러들고 있는 방사성 물질은 세슘 137만 주의하다가는 안 됩니다. 스트론튬 90이라는 것은 특히 물에 녹기 쉬운 방사성 물질이기 때문에 대기 중에는 날아오지 않았지만 오염수 안에는 대량으로 녹아내렸습니다. 그것이 계속 바다에 흘러들고 있으니까
후쿠시마 주변의 바다는 스트론튬에 오염이 되었음이 분명하고 스트론튬으로 인한 오염을 확실하게 측정을 해서 앞으로 공표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그런 작업들을 해오지 않았고 스트론튬 90의 측정은 세슘 137을 측정하는 것에 비하면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 수고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보가 좀처럼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한국의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 일본의 해산물을 규제한다는 것 또한 아무래도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이라는 단서 하나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일본의 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사고는 대단히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비참한 사고이고 있어서는 일어나서 안 됐을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방사성 물질을 대기 중에도 방출했고 바다에도 누출하고 먹을거리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 지구라는 별을 오염시킨 것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핵사고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1986년에는 구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에서 마찬가지로 커다란 사고가 발생을 해서 지구의 여기저기 많은 곳에 방사성 물질 오염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에 보셨던 트리니티부터 시작해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정말 대기 내에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를 이미 방사능으로 오염을 시켜왔습니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가 방출한 방사능의 양에 비하면 몇십 배에 해당되는 방사성 물질을 실은 이미 대기권 내 핵실험이 살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인 한국도 일본도 그리고 다른 나라도 모두 대기권 내 핵실험을 통해서 오염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지금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이 덧칠한 것처럼 또 늘어났는데요. 그 덧칠해 놓은 양은 대기권 내의 핵실험이 일으킨 오염에 비하면 몇십 분의 1이라는 정도에 그친 상황입니다. 태평양에 내렸던 그 핵실험의 양에 비하면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로 지금 바다에 누출되고 있는 양은 지금 아직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태평양에 면하고 있는데요. 태평양 전체가 방사능으로 더러워진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대기권 내 핵실험이 훨씬 더 큰 오염을 태평양에 이미 발생시켰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지만 그 위에 거기에 덧붙여서 후쿠시마 핵사고가 덧칠한 형태로 거기에 더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의를 해주셔야 하겠고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기울여서 정보에 대해서 보시고 여러분들 자신이 먹을 거리의 안전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작년에요. 작년에 그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그 오염수 때문에 그 일본 정부가 그것을 다시 3등급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새로운 3등급의 사고라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400톤에서 800톤 정도의 오염수가 매일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럼 훨씬 등급은 높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영희 변호사님께서 400톤에서 800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루당입니다. 하루 양입니다. 한 번 그렇게 방출했다는 것이 아니고 2011년 3월 11일에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지금까지 3년 동안 매일매일 400톤을 초과하는 오염수가 바다에 누출되고 있습니다. 방대한 방사성 물질이 흘러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어느 시점에서 오염수를 넣은 탱크에서 300톤이 방출됐다, 누출됐다.
그것이 등급 3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이거 농담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탱크에서 누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염수는 훨씬 전부터 누출이 됐었던 것이죠. 그때 비로소 그러니까 탱크에서 그때 처음으로 오염수가 나온 게 아닙니다. 탱크에서 나온 300톤만을 가지고 사고 등급 뭐 3이라고 얘기를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등급 7입니다. 인류가 경험한 이 이상의 거대한 사고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했고 그것이 실은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급 7의 사고가 있었는데 3이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7이 계속되고 있다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요. 식품에 관한 질문이 좀 많은데, 이거는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그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식료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한국 정부나 IAEA는 안전하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はい、原子力 네. 원자력을 추진하고 싶다, 핵을 추진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낮은 오염은 안전하다, 피폭량이 적으면 안전하다라는 선전을 계속 해왔었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들어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폭량이라는 것에 안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낮은 피폭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비례해서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 현재 학문의 도달점입니다. 따라서 방사능 혹은 피폭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안전, 안심 혹은 괜찮다라는 그런 말은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좀 들어주셨습니다만 지금 일본에서 식품에 대한 기준은 1kg당 100베크렐이라는 것이 기준치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것을 넘으면 위험하니까 시장에 유통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이하는 모두 안전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고 IAEA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입니다. 1kg당 100베크렐을 밑도는 오염이라 할지라도 물론 위험합니다. 1kg당 99베크렐, 90베크렐, 50베크렐이라는 먹을거리 음식은 나름대로 위험합니다. 그 수준으로 위험합니다. 일본 정부나 IAEA가 선전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일본은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만 일본 쌀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음식들은 1kg당 0.1베크렐밖에 오염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은 그런 대로 살아왔던 셈인데 지금 일본 국민들은 1kg당 100베크렐 이하면 다 안전하다고 합니다. 핵사고 이전과 비교하면 1000배나 오염된 것들을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일본 국민에게 먹이려고 하고 있고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안전하다고 그것을 팔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 IAEA가 그것을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런 선전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은 이 음식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가능한 한 측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나 여러분들께서도 주의를 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또 일본으로 관광객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본에 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네. はい、韓国から日本に旅行 한국에서 どこに行かれるのか私はよくわかりません。 일본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 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슈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東京
규슈에 가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도쿄로 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일본 정부가 만들었다고 하는 오염 지도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도호쿠 지방, 동북 지방, 그리고 관동, 간도 지방을 비롯해서 광범위한 지역이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만큼 오염돼 있습니다. 도쿄도 동쪽, 도쿄의 동쪽에 있는 지바현과의 그 경계는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만큼의 오염 정도입니다. 관리구역이라는 것은 저처럼 특수한 인간,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인간 많이 들어갈서는 안 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즐거운 마음으로 한국 분들이 가주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불가피하게 가야만 하는 분들 외에는 가지 않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혹 꼭 거기에 일본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까 그 지도를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홋카이라든가 규슈라든가 오염이 적은 곳을 골라주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색다른 질문인데요. 오늘 방청객 중에 질문이고요. 고래류를 보호하는 환경운동가이신데 지금 엄청난 양의 오염수가 바다로 투입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보도가 된 타이즈현에서 그 매년 수만 마리의 돌고래를 이제 잔인한 방식으로 잡아서 고래고기로 팔고 있는데 그리고 또 돌고래 자체를 아쿠아리움으로 돌고래 자체를 아쿠아리움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매년 적지 않은 양의 돌고래들을 이제 수입을 해서 돌고래 만지기, 수영하기, 돌고래 쇼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방사능에 오염된 돌고래를 수입을 금지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はい、私は海洋学者じゃありませんし 네, 저는 그 해양학자가 아니고 생물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돌고래나 고래의 오염이라는 것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돌고래나 고래라는 생물은 아마도 태평양을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유영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오염수가 태평양을 향해 흐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오염수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부터 포인트적으로 흘러들고 있는 것이고 후쿠시마 근방을 강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근방에서 잡히는 물고기, 예를 들어서 광어처럼 해저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오염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태평양을 널리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에 대해서는 오염이 그렇게 강하리라고는 저는 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들으신 바와 같이 태평양 전체로 이야기를 하자면 대기권 내 핵실험 쪽이 훨씬 더 강하게 오염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 근방 근처는 오염이 돼 있지만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서 흘러들고 있는 오염이 태평양 전체로 흘러들 때는 대기권 내 핵실험으로 인한 오염보다 좀 적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돌고래나 고래라는 그 회유성 생물이 수입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오염이 돼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아마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쿠시마 근방에서 살고 있는 해산물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 굉장히 심하게 오염된 물고기를 그 돌고래가 먹을 수 있지 않나요? 바닷물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돌고래가 그 오염된 물고기들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상위 포식자에 속하니까 방사능에 역시 오염될 수 있지 않나 참치처럼 이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 ということはありえ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たわけですが 물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 돌고래가 후쿠시마 근방에서 계속 살다가
그 오염된 작은 생선만 계속 먹는다면 그 고래 혹은 돌고래가 계속 농축을 거듭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돌고래나 고래가 후쿠시마 근방에서 먹은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먹고 한다면 그 고래나 돌고래가 오염을 지속적으로 농축시켜 가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록교육연대의 우리 김강철 선생님의 질문인데요. 요지는 지금 일본에서 일본 국민들이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일본 국민들이 의외로 너무 조용한 것 같다. 한국 같으면 시위도 맨날 하고 굉장히 국민적 저항이 심할 텐데 일본 국민들은 왜 이렇게 조용한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とても難しい。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日本人が 만 なんです。 일본 사람이 바보입니다. まあ韓国の方々から見ると日本人が 한국 분들 눈에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비치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은 권력에 약합니다. のに弱い。 강한 자의 강자 앞에서 약하고 힘을 가진 자에 그냥 휩쓸려 가라, 져라, 지고 들어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의 옛 말에요. 強いものに 어쨌든 그 강자의 길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사고가 일본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버렸고 정부가 자기 국가에서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持ってしまう人 괜찮겠지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あまりに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이죠. 너무나 심한 일이 있지만 いると思う。 아무래도 그렇게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싶다고 바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정말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본 사람들이 더욱더 현재 사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지금 이에 대해서 분노하고 정부가 けれども残念ながら 돌진하고 있는 것을 멈추게 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바라는 바와 같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본 국민에게 지금 원자력의 핵에 반대하느냐 찬성이니 반대냐라고 하면 70% 정도는 대부분 반대라고 답변합니다. 지금까지 원자력 핵은 평화의 욕이다, 안전하다, 싸다라고 줄곧 들어왔던 일본 사람들은, 국민들은 지금까지는 속아왔지만 이제는 마침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커다란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지금 상태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 일본 사람들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고요. 원자력 핵을 하루라도 빨리 중단시키고 싶습니다. 한국의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일본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더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핵을 멈추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지만 앞으로 한 4개로 끝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금 삼척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한국에. 네, 이제 이번에 정부 계획에 의해서 신규 원전이 앞으로 들어올 거라고 예정된 도시에서 오신 김옥분 선생님이 질문인데요. 단순합니다. 근데 참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탈핵으로 가면 언제 핵 없는 세상이 되나요? 이걸 물어보셨습니다. 日本ではすでに58 일본에서는 이미 58기의 핵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そのうち事故が起きる 그 중에서 3月までに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011년 3월까지 이미 4기가 수명이 만료되어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핵사고가 나고 나서 사진을 보셨던 4기는
다 망가져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5호기, 6호기도 이제 가동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령 앞으로 일본이 재가동을 한다 해도 48기가 총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에서 단 한 기의 핵발전소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리고 일본에서 전기 부족도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태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본인들이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인들은 핵발전을 하지 않으면 정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렇다면 핵발전을 할 수밖에 없겠네, 원전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왔는데 단 1기 한 개의 핵발전소도 가동하고 있지 않은 일본의 상황에서 그래도 정전이 일어나고 정전이 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한 기도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 일본에서 저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만일 제 바람이 실현된다면 일본은 이미 핵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현실을 의미하겠지요. 여러분들, 한국 여러분들도 즉각 핵발전을 중단해 주셨으면, 멈추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그것이 실현되고 전 세계에서 지금 430기 정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멈췄다 하더라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들으신 바와 같이 이미 몇십 년 동안 핵발전소가 움직여왔고 세계 전체로 이야기하자면 히로시마 원폭이 부렸던 1000만 개에 해당하는 분량에 상당하는 죽음의 재해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원자력 발전소를 즉각 중단했다 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그 죽음의 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430기나 만든 핵발전소를 앞으로 어떻게 대체 해체할 것이고 처리할 것이고 해 나가느냐 하는 것에는 정말 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제가 죽고 나서도 안 끝나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돌아가신 후에도 전혀 안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탈원전, 탈핵이라는 말은 우리가 산다는 그 단위의 시간을 가지고는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시라도 빨리 그만두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두 분만 간단히 질문을 받겠는데요. 이건 직접 일어나서 받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양현현 차장님 질문을 최대한 빨리 좀 간단히 해주세요. 그리고 PSA는 용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확률적 사고. 이 영상 녹화상 직접 질문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 한국의 우리나라 핵산업계에서는 지금 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세 가지 신화를 또 만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이미 깨졌지만 방사성 물질이 한국으로 넘어오지 않는다. 편서풍 때문에. 두 번째는 그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음식은 안전하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깨진 상태이죠.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PWR, 그러니까 가압 경수료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사고가 난 BWR보다는 안전하다. 근데 그 근거로 PSA라고 해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차 에너지 기본계획 원전 문과에 들어가서 안전성 문제에서 계속 이제 논쟁을 할 때 문제 제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게 이제 PSA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PWR은 이제 그 노심 용융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그리고 경락 건물이 파괴될 확률은 10의 마이너스 8승이고 그에 비해서 BWR은 뭐 각각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7승 이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PWR이 더 안전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BWR이 상대적으로 확률이 더 높다 하더라도 10의 마이너스 6승 100만 년에 한 번 일어날, 물론 원자력 개수를 곱해야겠지만 일어날 그 확률의 원전 사고가 이미 3개나 발생을 했기 때문에 PSA 방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면서 PSA 산출 근거를 공개할 걸 요구를 했지만 그것은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최종 답이 왔습니다. 근데 고이대 교수님께서 이제
어디서 하신 걸 봤을 때 제가 PSA 그 산출 근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신 걸 제가 좀 봤는데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PSA 산출 근거가 공개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개되어 있다면 그걸 한국 거랑 좀 비교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을 향후 했으면 좋겠고, 지금은 간단하게라도 어떤 게 문제인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はい、PSA という 네, 그 PSA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이 참가자 여러분들 PSA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확률론적 안전평가입니다. 원자력 사고, 핵 사고가 어느 정도의 빈도로 발생할지를 계산하는 게 PSA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작업을 해야 하게 되었는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 조금 전에도 들으셨던 것처럼 파국적인 사고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상정하는 것 자체가 부적당하다라고 하면서 계속 무시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일본 정부도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事故はめったに起きないからもういいんだというのが 그런 사고는 좀처럼 발생하지 않으니까 상관없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는데, 그런 좀처럼이라는 게 대체 어느 정도의 확률이냐라고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렇다면 계산을 통해서 보여주자라고 해서 세계의 원자력 산업계가 계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맨 처음에 한 것이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였습니다. 1975년에 그 연구기구 巨大な事故はめったに起きないからいい 사고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으니까 상관없다라는 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발표한 후에 많은 비판이 쏟아졌고, 계산을 했다지만 그 근거가 뭐냐, 도대체 그런 거 뭐 알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비판이 많이 제기가 되었고, 결국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그 확률을 계산한 값 자체는 신용하지 못하니까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PSI라고 확률 네, 입각한 그 계산은 신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이죠.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그걸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도 일본에서는 계속 그 줄기차게 계산을 하고 있고, 아마도 한국에서도 하고 계신가 봅니다. 그런데 계산이라는 게 정말 믿을 게 못 됩니다. これまで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원자로가 녹아버린 사고는 4번 났습니다. 가장 먼저 난 게 1957년에 영국 軍用の原子炉 군사용 원자로가 녹아내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1979년 미국 드리마일섬 원자로입니다. 그 다음 녹아내린 게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원자로입니다.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분은 한국 핵발전소는 가압수용이니까 今の福島の 지금 후쿠시마 비등수용과는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1979년 녹아내린 미국의 드리마일섬 원자로는 가압수용이었습니다. 가압수용도 녹아내렸고 비등수용도 녹아내렸고 소련형 원자로도 녹아내렸고 영국형 원자로도 녹아내렸고, 각각의 원자로가 녹아내렸을 때 그 나라의 나라는 아니요, 저 원자로는 위험해도 우리 거는 안전하다고 쭉 줄곧 얘기해왔습니다. 드리마일섬 가압수용이 녹아내렸을 때 일본 도쿄전력은 그거는 가압수용이니까 우리 거는 비등수용이거든,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비등수용도 녹아내려버렸습니다.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확률론적 안전평가란 단적으로 말하자면 속임수입니다. 제대로 정보를 내라고 지금까지 요구해온 것을 계속 줄기차게 요청하면 될 것입니다. 확률론적 계산, 미국의 원자로 안전성 그 보고서도 생생하게 검토해봤는데, 미국도 굉장히 정보 공개가 공개된 나라에서 꽤 상당한 내용을 봤는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신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PWR도 신용할 수 없게 되었고,
한국도 그런 것처럼 일본의 원자력 추진파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PSA 정보를 거의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정보 공개를 호소할 것이고 한국에서도 물론 정보 공개를 요청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보가 나오면 그것을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것을 생각스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안산에서 오신 학교 학부모 회장이신 김정은 선생님 일어나 주세요. 질문을 조금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정은 선생님 가셨나요? 네, 저기 계신데요. 네, 질문을 양여년 처장님보다 빨리 해주셔야 돼요. 천천히. 제가 간단히 하라 했더니 쓴 것보다 2배나 하셨어. 이래서 쓰는 거예요. 자기 할 말이 많아. 네, 학부모 회장이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우리 그 경기도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학교 급식을 4베크렐에서 청소년 어른까지 8베크렐로 이제 기준을 정할 것 같은데 우리 일본에서는 지금 어떻게 학교 급식을 기준을 정하는지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4베크렐이나 8베크렐 이상이 됐을 때는 그 음식물들을 어떻게 그 폐기 처분하는지 그런 기준들이 좀 있으면 좀 간단하게 좀 답을 좀 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日本には全く基準がありません。 일본에는 전혀 기준이 없습니다. 일반 음식은 1kg당 100크렐이라는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 이하면 학교 급식이든 뭐든 다 유통시키는 그런 기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학교 급식은 지금은 400크렐, 800크렐 말씀하셨는데 1kg당 100크렐 그 기준이 살아 있습니다. 학교 급식에도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학교 급식을 먹는 아동들은 방사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일반적인 인간, 극히 평균적인 사람에 비하면 4배나 5배나 방사선 리스크가 높은 생물,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 급식만큼은 오염이 적은 것을 주고 싶다고 생각하여 그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일본 정부는 학교 급식을 예외적으로 하려는 것을 하지 않고 1kg당 100베크렐 그 기준을 학교 급식에도 그대로 밀어붙이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소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분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면 그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今日はお招きいただいてあ 네, りがとうご 오늘 ざいまし 초대해 た。 주셔서 감사합니다. この主催者の方が 이 주최자 今日の私の話の 오늘 タイトルを 제 발언의 그 제목 共存の 공존 課題としてくださいましたけれども、 로 정해 주셨는데 原子力を廃絶するということは 핵을 폐기하는 것은 한 나라의 과제만은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폐기해야 되고 한국에서도 폐기해야 되고 世界中で廃絶 전 しなければ 세계가 いけない 폐기해야만 되는 그런 私は思います。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い 오늘 ただいてこの場で皆さんに話を聞いていただいたことを 오셔서 제 말씀을 들어주신 것 저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韓国にいらっしゃる皆さん 한국에 계신 여러분과 力を合わせて 힘을 합해 日本でも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원자력이라는 핵을 없애가고 싶다고 저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